사람들이 금융이든 장사든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버는 세상이 됐다라는 거는 부의 대물림이 끊기고 신흥부호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를 보면은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거가 상업이나 이게 아니고 금융업이 아니고 오롯이 다 토지에서 생산되는 거니까 토지를 소유하지 않으면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땅 문서 물려받은 사람만 부를 소유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는가 상업이 그거는 인구 밀도가 낮아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낮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거의 시작은 제가 보는 건축거의 관점으로는 온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온돌. 예. 그럼 온돌은 우리가 다 단층짜리 집을 짓고 살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낮은 밀도의 도시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 얘기는 밀도가 낮으니까 이 사람들이 상거래를 하려면은 닷새치를 한 번에 모아야지만이 한 번 5일장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온돌이라 올릴 수가 없군요. 네. 쉽게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닷새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장사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장사에 국밥집을 차렸어. 근데 잘 팔아서 돈을 벌었네. 근데 다음 날 장이 없어. 그럼 다시 농사를 지어야 돼. 그러니까 국밥집만 해가지고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업이라는 계층이 제일 밑바닥 계층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환경이 일본을 보자고요. 일본은 온돌이 갔는데 그 지진이 많잖아요, 거기는. 네. 그러니까 구들장이 내려앉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온돌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벼운 다다미방에 화로를 놓는 식으로 난방이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같은 목 구조여도 2층짜리 집을 지어요. 그러면 교토에 200년 전에 지은 집도 2층으로 돼 있어요. 경복궁 단층이잖아요, 다. 네. 오사카성 5층으로 돼 있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층의 밀도가 높은 도시를 만드는 그러한 도시 공간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우동집을 차렸어. 나는 우동 안 잘 만들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토지를 물려받지 않아도 장사해서 돈을 벌게 되죠. 그러니까 상인 계층들이 누적되고 200년 된 우동집도 있고 하잖아요. 그게 계속 우동만 팔아서 네. 그걸 또 그 가게를 대물림하면서 대물림하면서 계속 생활을 그렇죠. 잘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 유럽이 네. 상업혁명이 일어날 때쯤에 2층 집이 많이 있었나요? 좋은 질문인데 유럽은 난방 시스템 벽난로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양하고 서양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은 강수량이 달라요. 그렇죠. 강수량이 달라서 집중호우가 내리잖아요, 우리는. 서양은 1년 내내 고루 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안이 석회암 집안이 많아요. 배수가 잘 돼. 그러니까 돌이나 벽돌 같은 걸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층으로 주거를 지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네. 중세 시대 남아있는 거 보면은 그렇지. 높은 건물이 많죠. 높은 건물이 많아요. 이미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에도 8층짜리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8층의 밀도의 도시가 만들어지면은 내 물건 사주는 사람이 주변에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사꾼들이 돈을 벌게 되고 그 사람들이 신흥부호계급으로 떠오르면서 사회의 견제 세력으로 올라가고 부가 재분배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특히 중세의 시대 때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을 쌓아야 되잖아. 네. 그럼 성을 둘러싸면은 그 안에 갇혀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 밀도가 높아질 높아지는구나.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지. 일본은 봉건 사회였잖아요. 성이 많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밀도가 높게 사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조선 팔도는 평화로웠잖아요. 내전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강대국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을 쌓을 때 산성을 쌓는다고 우리는. 아. 근데 그 수원 화성이 그래서 네.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상업을 염두에 두고 만든 도시래요. 맞아요. 원래는 우리나라의 그 군사 전략이 적이 쳐들어오면은 산성으로 도망가고 맞아요. 여기는 내주는 상태로 이제 언제나 진행이 됐는데 그럼 열심히 돈을 모으고 쌓아놔 봐야 그렇죠. 적이 쳐들어오면은 산성 가는 순간 이거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그 자본주의가 크기 위해서는 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성으로 둘러싸인 그런 도시. 공격을 받지 네. 않는 도시가 필요한데 네.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가 정조가 만들었던 화성이거든요. 네. 수원 화성.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도시들은 구조가 우리가 항상 북쪽이 거의 중요하잖아요. 네. 경복궁도 북쪽에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고 왕궁이 거기 있고 그 앞쪽으로 궁궐에 평행한 이렇게 동서로 나 있는 이 도로가 중요한 도로거든요. 맞아요. 이게 종로잖아요. 종로. 그래서 언제나 이런 식으로 동서 방향으로 도로를 만든대요. 그런데 사실 상업이 발전하려면 무역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무역이라는 게 저 위에 한양을 중심으로 남부로 내려오는 길이 네. 중요한 길이잖아요. 네. 근데 모든 도시마다 다 거기는 관청이 가장 중요한 관청이 네. 가로막고 있고 도로는 동서 방향이야. 음. 근데 수원 화성만 음. 남북 방향으로 돼 있어요. 음. 그 아마도 정조가 그때 제대로 된 자본주의를 할 수 있는 상업 중심의 도시를 처음으로 건설한 거라고 그 이유가 생각을 있어요.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정조가 르네상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왜 상업이 발달했냐면은 그 이야기의 시작은 영조로 넘어가야 돼요. 영조 때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은 영조는 우리가 탕평책한 사람으로 알잖아요. 근데 영조의 중요한 업적이 두 가지. 하나는 탕평책이고 하나가 청계천 준설이야. 그러니까 청계천 준설이 왜 중요하냐면은 로마를 한번 보자고요. 로마는 100만 명의 인구가 살려면 뭘 했냐면 아퀴덕트라는 수로를 만들었잖아요. 네. 100만 명이 먹고 살려면 물을 끌어갖고 와야 있어요.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로가 없잖아요. 근데 한양의 도성의 인구가 그 당시에 30만 명은 됐거든요. 그 이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았냐? 우리는 우물을 파죠. 네. 그러니까 그 안반이 달라. 집안이 화강암 집안이어서 지하수가 깨끗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수는 무조건 우물을 파는 거야. 그렇게 해서 상수도 시스템을 해결한 거예요. 근데 하수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수도는 하천이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물을 버리면 그 물이 흘러서 그게 성계천으로 모여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나무를 땔감으로 쓰니까 나무를 숲에서 베잖아요. 네. 그 비가 내리면은 그 민둥산의 흙이 흘러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지. 그러니까 청계천에 흙이 쌓이겠지. 그래서 준서를 네, 그거가 문제가 뭐냐면은 얘를 계속 두면 하천의 바닥에 올라가니까 비가 똑같이 내려도 조금만 내려도 물이 넘치지. 근데 청계천 물이 더럽잖아요. 그 물이 넘친 더러운 물이 어디로 가? 우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물에 상수도원이 오염되면서 정기적으로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이걸 해결하려고 청계천 준설 작업을 해요. 그걸 걷어내니까 홍수가 안 나고 전염병이 안 돌죠. 한양 도성의 인구가 30만 명에서 50만 명, 60만 명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늘어나면 뭐가 되겠어요? 상업이 활발해지죠. 그런데 그 당시에 금난 정권이라고 있었거든. 금난 정권. 그게 뭐냐면은 난전을 금지한다. 아, 예. 막 열리는 시장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독점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인구가 상업을 하는데 이 몇 개 안 되는 상인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금난 정권을 폐지해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면서 아까 얘기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조가 상업이라고 하는 거가 제대로 도입된 조선 500년의 첫 번째 제너레이션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JP 모건으로 시작해서 뭐 철도, 뭐 근데 카네기, 왜 일로 빠진 거지, 우리가? 메디치로 갔다가 갑자기 정조 나오고 청계천 준설이 나오더니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예, 진짜 여행을 갔다 온 것 같아요. 역사 여행을. 이동진 쌤이 다녀오신 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스피크 이지바라고 하는데요. 스피크 이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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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피크 이지니까 우리말로 아주 살살 말해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지바. 1920년부터 1933년까지 굉장히 이상주의적이기도 하고 위선적인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공주법이 되는데 이게 되지도 않는 법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술을 한순간에 끊을 수도 없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뉴욕 지역이나 뭐 시카고나 이런 쪽에서 몰래 술을 팔죠. 예를 들면 제가 어제 갔다 왔던 곳은 이제 스픽비바 중에 제일 유명한 곳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Please Don't Tell이라는 이름이에요. 다 은밀하네. 그러면 영화에서 이렇게 쑥 열고 이게 그렇죠, 그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위대한 쓰기에는, 개츠비에도 영화에도 나오고 소설에도 나오는 그런 네. 업태라고 말할 수 있죠. My boy. Dole was talking about you. Really? Shall we? Come. $100 bill, real. Benjamin Franklin's field, folded just for the thrill. Go numb until I can't feel. All my pockets. 거길 들어갔는데 그냥 재밌던 거는 진짜 알고 갔는데도 들어갔는데 그냥 핫도그 가게 헐렁한 데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나 했더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핸드폰 시대인데 계속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가는 거죠. 아 거기가 비밀 문이야? 너무 재밌다. 여기가 약간 핫플레이스인가 보다. 다 분위기가 굉장히 젊은.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해요. 네. 네. 여기에요? 여기 아니에요? I've got no destination and I'm sipping on my tea. I've got all day long just to walk down the street. I start on Second Avenue, making my way downtown to you. Maybe I'll make a stop at 하이. 이런 분위기야? 재밌네. Maybe she's an entrepreneur. Maybe he just got off a tour. The many characters of summer in New York.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너무 잘 왔어. 제시바보다 더 좋아. 술은 좀 약간 이렇게 죄책감 속에서 은밀하게 마셔야죠.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좀 살면서 나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실제로 나쁜 짓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막 즐거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가짜 범법이죠. 땡큐.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20년대에도 술이 불법이니까 이걸 대규모로 이렇게까지 핫도그 가게로 위장하고 문 집어넣고 그렇게 하려면 이게 압력 큰 술집 한 명의 주인이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갱스터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20년대가 되면 갱스터들이 엄청나게 확장하게 되는데 그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알 카포네예요. 시카고에서. How many barrels did you say you wanted? Well, you're getting 10. You're getting a delivery tomorrow. Well, you're getting 8 now, say, and you're buying from us. Step on it. 뭐든지 금지하면 그걸 다루는 사람들이 돈을 엄청 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추측되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가상인물이지만 바로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라고 네. 하는 유명한 네. 소설이 있잖아요. 네. I'm
소설 내용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이제 데이지라는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데이지라는 여성은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지만 아주 속물인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본인이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근데 벌어오는 과정이 아마도 추측컨대 뭐 이런 금주법과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녀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면 돈으로 살려고 하고 그녀 입장에서는 과거에 그런 별로 보았던 남자가 돈을 엄청 벌어오니까 또 이제 좋아 잘 보이는 하려고 하다가 뭔가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생기는 네. 이런 거거든요. 개츠비를 사상적으로 본다면 뭐 일종의 낭만적인 물질주의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책을 보면 이제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왜 위대한가라고 했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 얘기거든요. 이 가치는 말하자면 데이지인데요. 그 데이지는 사실은 자기 온 뭐 돈이나 무슨 영혼이나 모든 걸 바쳐서 이렇게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여성으로 이 책 속에서는 그려져요. 근데 이 남자는 일생일대에 거기에 사랑을 바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험악한 얘기일 수도 있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약간 무슨 시지프스의 신앙인 것처럼 그런 무의미한 삶을 견디는 어떤 사람의 숭고함일 수도 있죠. 그렇게 본다면 위대한 개츠비라는 얘기가 굉장히 양면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